증권 하시는 분들 밤새 그 나스닥 이거 분석하고 나스닥 때문에 아마 밤잠 못 주무셨을 거예요. 네네네. 네. 자, 쉽지 않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빠지죠? 네네. 자, 일단 거의 저점이, 종가가 거의 저점인 채로 이제 미국 시장이 끝났는데요. 일단, 미국 시장 보기 전에 또 우리가 지금 저는 이제 중국이 최근에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처럼 중국이 오히려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중국 때문에 시장이 좀 계속 위험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항저우 아시안 게임 연기된 거 발표했잖아요. 네. 너무 시진핑 주석이 좀 강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락다운을 하는 게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에 저는 부정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중국 지표들 한번 먼저 보고 또 자세한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할 텐데요. 오늘 새벽에 중국 위안화는 추가적으로 위로 더 치솟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방송할 때 6.71 위안 정도에서 달러당 거래가 됐는데, 제가 이제 보통 요 지표들은 새벽 6시 정도에 캡처를 해서 오는 거거든요. 6.75 정도까지 이렇게 더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 위안화 약세와 함께 우리나라 원화도 오늘 좀 약하게 움직일 가능성 정도 일단 염두에 두고 오늘 시장 출발하기 전에 또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까지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최근에 좀 반등 주는 듯 하다가 지금 살짝 작은 갭을 하나 만들고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어제 우리나라 증시, 대만, 그다음에 일본, 아시아 증시 전반이 어제 하락할 때 중국은 어제 강보합 정도에서 끝나서 그나마 중국은 잘 버티는 모습인데, 어쨌든 중국도 이 하락 추세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놓여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상해 종합지수의 주봉 MACD 오실레이터는 다른 증시와 달리 3주 동안 이렇게 악화되다가 조금 주 초반에는 좋아지는 그림인데, 이게 주 후반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 주 후반에는 다시 또 길어질지 그 부분은 한번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 영상 혹시 대표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안 봤어요. 못 보셨어요? 네. 이제 중국에, 그러니까 애플은 본인들이 이제 직접 생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각각 이제 그 밸류 체인 이제 외주 이제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중국 상하이에도 이제 애플의 협력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락다운을 시키고 공장에 갇힐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이제 근로자들 사이에 퍼지면서 약간 틈이 생기니까 한밤중에 집단 공장을 대탈주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영상에 포착된 뉴스가 어제 우리나라 국내 뉴스에 영상이 많이 나왔는데, 공장에 갇히면 끝장이다. 그래서 도망가야 된다. 뭐 이런 건데 상당히 좀 특이한 나라 같아요. 그죠? 한번, 그래서 이게 저는 앞으로 애플의 실적에 아직 중국 락다운 부분이 영향이 아직 그렇죠.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지난 4월 말에 발표된 실적에는. 근데 이게 앞으로 발표될 실적에는 이번 중국 락다운 영향 실적이 발표가 될 거고, 그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걱정하는, 왜냐하면 애플이 그나마 빅테크 관련주 중에서는 잘 버텨왔었는데 애플마저도 이번에 또 혹시나 실적이 좀 깨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우려감도 반영이 되면서 어쨌든 중국의 락다운이 빨리 해제가 돼야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살아나고 또 물가도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제일 기다려야 되는 소식은 6월에는 희망이 있으려나라는 게 이제 상하이의 한 우리 교민이 이제 뭐 좀 푸념하면서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빨리 락다운이 해제되고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좀 그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좀 나와야지만, 그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한 줄기 빛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당분간 증시는 조금 무거운 그림이 좀 될 가능성이 여전히 좀 있다라는 거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그러네요. 저게 사회주의 국가 시스템이라.
그렇죠. 예, 베이징 방역 조치가 뭐 날로 강화되고 있다. 뭐 이런. 전에 그그 외국인도 막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막 네네. 울면서 그 등치 아주 커다란 그 서양 남자 뭐 그걸 보고서는 야 진짜 얼마나 그 그러니까요. 갑갑하고 네. 예, 그랬으면 그랬을까 싶었는데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장중에라도 중국의 뭐 락다운이 일부 해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뉴스가 나온다든지 하면 아마 증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세게 한번 또 반등이 기술적 반등이라도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관련된 뉴스를 계속 속보를 좀 업데이트를 좀 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 내용이 나오면 저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뭐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멀쩡한 자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금까지 유가는 조금 그래도 좀 잘 버텨왔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뭐 부진할 수 있다는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잘 버텨왔었는데 오늘은 제가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요 구간이 오늘 새벽에 벌어진 모습인데 유가가 102달러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뭔가 좀 리스키한 자산, 위험 자산 쪽에서는 자금이 지금 급하게 좀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유가에는 오늘 두 가지가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람코라는 게 이제 사우디의 가장 큰 국영 석유 업체죠. 여기에서 네. 이제 아시아 쪽으로 원유 공식 판매가를 인하한다라는 소식, 그 다음에 중국의 수출 지표가 악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건 원유 수요가 둔화되겠네,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좀 미쳤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의 큰 변동성에는. 자, 그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주가가 빠진 이유가 국채 금리 상승 때문이라고 하기는 지금 안 맞죠, 그죠? 지금 보시면 3.2%까지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갔었는데 오늘 새벽에는 3.03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이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라는 것은 오늘 새벽에 안 맞습니다. 네. 그죠? 네, 그래서 국채 금리는 다소 안정을 찾는 모습이었지만 시장은 여전히 뭐 변동성의 불안감에 ETF의 증폭 효과에 변동성이 상당히 컸던 오늘 새벽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름 달러 인덱스만 좀 멀쩡한 모습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장중에 104를 돌파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증시에서 원화도 약세였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아시아 통화가 다 약세를 보였는데 우리 아시아 증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오히려 103 중반대에서 다시 좀 안정을 찾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별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참 미국 증시의 하락은 참 이 부분이 영향을 좀 많이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어제까지 4.22를 과연 이번에 지난 3월 중순에 4.21을 돌파할 것인가, 어제가 4.18이었고요. 네.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오늘 제가 이제 엑셀로 다시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 완벽하게 전고점을 이제 뚫어버렸습니다. 위험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안전한 국채와의 이 위험한 좀 채권과의 스프레드가 4.47%까지 더욱더 확장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 쪽으로 돈이 안 들어가고 다 빠져나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 국채 금리가 많이 빠진 거 보셨겠지만 안전한 국채 쪽으로 오늘 자금이 많이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새벽에 금융시장의 움직임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겠지만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이 하이드 스프레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전고점이 돌파하는 모습이면 이게 우리 개별 종목이나 주가가 아닙니다. 그죠? 이게 그렇죠. 위험 지표의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도 좀 아쉽지만 좀 관망하는 오늘도 하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매일 관망 이야기만 드리고 참 이것도 답답하긴 한데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저 다음에 위험 지표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죠. 네. 공포 위험 지수. 네네. 자, 우리 이제 미국의 월가의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이제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있는데, 드디어라고 표현 쓰기도 참 애매한데요. 제가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한번 떨어져 주면 우리가 현금 해놓은 거 한번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드디어 이 익스트림 피어, 즉 극단적인 공포 구간 25m로 드디어 떨어졌고 22까지 지금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가 31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나스닥이 4% 빠지고 이러면서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공포심이 극대화되는,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 오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아마 공포심이 커질 것 같은데, 우리나라 시장 참여자들의 이러한 공포 심리를 표현한다면 오늘 이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도 우리도 마찬가지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시계열로 그려온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희망적인 또 말씀도 드리기 위해서 시계열로 이거를 그려왔습니다. 작년도 최근 1년 동안입니다. 최근 1년 동안의 공포와 낙관 지수를 제가 이제 그려왔는데 25 밑에 이 구간이 이제 극단적인 공포 구간인데 대부분 이제 20 미만에서 바닥을 찍고 턴을 했습니다. 3월 15일에도 마찬가지예요. 3월 15일에도 이게 18인가 찍고 바닥을 찍고 턴을 했었고요. 대부분이 여기 보시면 15에서 전후에서 20 미만에서는 바닥을 찍고 다 턴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때가 증시의 단기 아주 진바닥이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좀 바닥이 약간씩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 예,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좀 역으로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시장 출발을 앞두고 투자 심리 입장에서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공포 심리가 커졌을 때 오히려 살 기회로 생각해야 된다.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하이힐드 지표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근데 공포 심리가 생긴다는 거는 거시적인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이힐드 지표가 그렇게 올라가는 상황 또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반된 지표일 것 같아요. 네네네. 하이힐드 지표를 보고 이렇게 좀 참는 네. 게 나냐 아니면 네. 공포 지수를 보고 그래 이제는 들어가도 네, 될 네. 때야라고 볼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네, 대표님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신호를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오늘 22까지 떨어졌잖아요. 근데 과거에 보면 바닥을 찍었던 데가 거의 20에서 15 사이였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한 20 정도 밑으로 떨어지면 조만간에 바닥이 오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요. 자금을 쏠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마지막 트리거는 저는 요걸 가지고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20 밑에 떨어졌는데 하이드 스프레드가 만약에 이렇게 꺾이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공격적으로 한번 배팅을 해볼 생각이 있다라는 거죠. 바닥권에서 저게 꺾이는 그렇죠. 지점. 무조건 지금 뭐 25 밑으로 지금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오늘 사자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확인할 요것만 꺾여주면 충분히 이제 가지고 있는 현금을 배팅해도 괜찮은 자리로 들어간 거니까 그거를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이제 최근 1년 동안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요거 꺾이는 것만 나오면 이 키맨이 방송에서 뭐 좀 사자라는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표를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공포 구간으로 이제 서서히 이제 미국 증시가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당연히 공포가 커지니까 차트는 박살이 났겠죠. 우리 개인 투자들이 많이 보고 있는 참고하는 차트는 지금 전저점을 완벽하게 깨고 계속해서 신저가를 지금 기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우리는 뭐 이미 이 저점도 이야기했고 요 음봉에서도 이거는 하락 추세가 강해지는 음봉이다라는 말씀을 매일매일 제가 일봉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방이 강해지는 모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연히 차트는 이렇게 그래서 차트만 놓고 보면 답이 안 나오죠. 이거 뭐 도대체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시계열의 그 공포지수, 낙관지수 흐름, 그 다음에 하이힐드를 봤을 때는 저렇게 차트가 박살났을 때가 우리한테 아주 주식을 좋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마인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오실레이터까지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면 중국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죠. 나스닥의 오실레이터는 5주 연속으로 지금 주봉이 이렇게 음봉이 길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방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한 모습을 나스닥은 유지를 하고 있다 정도까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미국 시장이 좀 안정적이지 않냐 한국보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미국 쪽으로 가셨죠. 그죠? 네. 네. 근데 이번에 정말 미국장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또 이번에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위험자산이니까 주식은. 네. 그래서 이 위험자산. 근데 이거는 변동성이라고 하잖아요. 위험자산인 대신. 그래서 이 변동성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 불안해하고 이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잠 못 자죠. 잠 못 주무실 것 같고 차라리 우리 8.15 저기 우리 대표님한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라리 지금 컴퓨터를 끄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오히려 계좌 안 보는 것도 방법이죠. 네네, 오히려 버티는 차라리 위해서. 뭐 3개월 뒤, 6개월 뒤에 열어보는 게 훨씬 더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또 안 볼 수도 없고 참 저희는 또 직업 특성상 이거를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다라는 자체도 상당히 심적으로 참 피곤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은 저희들보다 훨씬 더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 네, 또 우리 볼까요, 그러면 자료? 이제 중국과 이제 미국의 상황을 한번 봤고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우리 코스피의 그러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위치인지에 대해서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앞으로 12개월 후에 우리 코스피 전체 기업들이 벌어들일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이 얼마인지를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가지고 왔는데요. 반올림 하면 뭐 9.7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9.7배 정도 수준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밸류에이션은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까지는 조금 뭐 경기가 부진할 수 있다, 뭐 여러 가지 그 물가로 인해서 기업들 이익이 좀 꺾일 수 있다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어제까지는 지금 보시는 요 노란색 그래프는 EPS입니다. 12개월 후에 우리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퍼라는 공식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시가총액에다가 EPS를 주가에다가 EPS를 이렇게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가는 떨어지고 EPS는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퍼가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미국도 EPS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추정치가. 근데 주가는 지금 막 곤두박질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이 S&P 500의 밸류에이션은 거의 뭐 평균 수준 아래로 지금 아주 싸게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차트는 완전히 박살나 있으니까 들어가기 겁은 나고 참 그런 구간인데 용기가 이제 필요할 수 있는 구간으로 점점 저는 다가가고 있고 두 단어가 지금 필요한 것 같아요. 용기와 인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살 것이냐를 고민하는 분들은 차라리 행복해요. 그렇죠. 네. 근데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더 떨어지면 그렇죠. 더 손해가 크니까. 네. 그래서 저점에서 더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예, 이거. 2008년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는 지난 금요일이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는 지금으로부터 6개월 뒤를 생각했을 때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끝나 있을 것인지 지속될 것인지 그걸 생각해서 한번 주식을 이미 현금을 못 만들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더욱더 지금 익스트림 피어 쪽으로 갔으니까 과거에 2008년도에 저 익스트림 피어 쪽은 거의 뭐 10 정도 수준으로 거의 완전히 바닥이었을 거니까요. 그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2008년도로 되돌아간다면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주식을 팔고 가시겠습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야 그런 교과서적인 얘기가 지금 뭐 나한테 와닿겠어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 하시겠지만 지금은 다른 이야기를 우리가 할 게 없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우리 PER, PBR 이야기를 보고서 이제 서서히 이제 내기 시작할 거예요. 2,600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일대수로 미치다, 싸다. 그렇죠. 가장 이제 기본으로 돌아갔을 때 전 세계가 부도나고 미국의 이제 그 나라가 부도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그때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갔을 때 주식을 내가 못 팔고 팔았다면 이런 생각을 하면 물론 그때 파신 분도 있고 키맨도 그때 팔고 집 사는 바람에 완전 망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농업산업 제가 제일 바닥에서 털리는 바람에 10배가 주식을 놓쳤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지금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경험을 했으니까 지금은 버티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근데 하여튼 이게 이 산전수전을 다 경험하신 분들, 네. 돈을 벌고 못 벌고를 떠나서 산전수전을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험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게 좀 그래도 나름대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버티실 수가 있는데 네네네. 전혀 없으신 분들은 앞날이 막막하거든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2008년도 상황을 잠깐 네. 돌아보면은 세상은 다 더할 나위 없이 망할 것처럼. 그렇죠. 미국 은행 증권이 다 무너지고 네. 있는데 은행들이 망하고 뱅크럽이 파산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주가는 막 서킷 브레이크 막 생기고 막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죠. 네네네.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우량주를 들고 있었는데 그 하한가 그러니까 점 하한가를 4번을 맞았으니까.
아, 그때 진짜 비참해. 그때도 저도 방송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매일매일 저희 KB증권 가족분들한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때. 아, 진짜 힘들었는데. 자, 근데 방금 그 대표님 말씀하셔서 두 가지 제가 생각이 나서 이것만 말씀드리면 네. 자, 내가 주식 현금 비중이 없고 지금 주식만 가지고 있다. 그럼 지금이라도 주식을 좀 팔아야 된다라면 두 가지 기준이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해당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한 10%라도 줄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첫 번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가격 전가가 힘들 것 같은 기업이면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조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만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물가의 이 흐름이 당분간은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를 판매 가격이라든지 원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이 판가에 전가를 못하는 기업이라면 그런 파워가 없는 기업은 과감하게 지금이라도 조금 현금화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비싼 주식. 당분간 제가 봤을 땐 비싼 주식은 안 먹히는 장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기술주 중심이겠죠.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비싼 주식 그리고 진짜 뭔가 좀 꿈만으로 많이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과감하게 줄여서 저퍼라든지 저 PBR 쪽으로 지금이라도 조금 바꿔서 옮겨놓는 게 이번에 주가 빠졌을 때 스위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필요한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뭐 하나는 이건 항상 교과서적인 이야기인데 지금이라도 내가 이 종목을 과연 사고 싶은 주식인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거는 많은 분들이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죠? 요 세 가지 정도를 오늘 한번 아침 식가에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쭉 오늘은 어차피 빠질 거니까요. 그죠? 고민해 보시고 과연 내 종목이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 종목인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면 장중에라도 저는 뭐 현금 비중이 없다라면 조금 줄여놓고 그거를 좋은 저 PBR 저 파워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으로 스위칭을 한다면 오히려 회복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쁜이님 판가 전가 여부를 어떻게 하나요? 그 실적 나오면 알 수 있죠. 1분기 실적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매출은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매출은 똑같은데 우리가 P 곱하기 Q-C잖아요. 우리가 기업은, 그죠? 근데 이 지금 비용이 많이 올라가서 이익은 많이 줄어드는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판가로 전가 못한 거, 게 맞는 거니까 그런 기업은 과감하게 줄이는 게 맞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아마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렇게 과감하게 안 될 거예요. 그래도 네.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을 자꾸 읽으려고 하게 되고. 뭐 제가 드릴 수 있는 할 수 있는 분과 없는 분은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가 아마 제가 엔터키를 직접 늘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손가락을 깐히 버티는 거를 끌고 가. 네. 자, 그럼 코스피 우리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주가가 폭락을 하게 되면 사실 이익은 지금은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드렸지만 이거 언제든지 사실 그 전망치는 꺾일 수 있잖아요. 이익에 대해서는.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할 때는 이익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보기보다는 자산 가치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북이라는 거죠. 북밸류를 가지고 많이 보게 되죠. 그게 우리가 PBR을 가지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이제 퀀트라든지 전략하시는 분들이 이제 2600선 아래로 떨어지면 우리나라 코스피 12개월 선행 기준으로 PBR이 0.9배니까 여기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제한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서서히 보고서를 아마 내실 거고 오늘도 아마 그런 코멘트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제 2610에 끝났는데 어제 종가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코스피 PBR은 0.94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0.94배는 비싸냐 싼냐에 대한 코멘트가 아마 오늘 제가 봤을 때 장중에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구간이라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조건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내 계좌에 보유를 하고 있다면 굳이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고 특히나 시장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ETF 코덱스 뭐 ETF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시장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더욱더 이 밸류에이션에서는 뭐 좀 참아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가요? 종목은 다르지만 시장은 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6개월 뒤, 1년 뒤에 사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뭐 잘못 선택했을 경우에 그렇죠. 그죠? 근데 시장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상장돼 있는 2,600개, 2,500개 기업이 동시에 다 묻어날 가능성은 뭐 제로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0.94배에서 내가 만약에 이 지수와 관련된 ETF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지금은 뭐 눈 딱 감고 허벅지 바늘로 찔러가면서 좀 버텨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버티려면은 이렇게 좀 위로를 해줘야지 그 찌르면 아파가지고 또 포기하기 쉬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따뜻한 말로 한번 위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뭐 그룹도 피바다고 이렇게. 피를 좀 봐야 버티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또. 네. 자,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 동향이 조금 특이한 게 있어서 이제 그 연초 이후에 외국인 순매수 포지션을 제가 그려왔는데 코스피에서 뭐 어제는 2,300억 가깝게 외국인들이 좀 파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안화 약세, 달러 강세 흐름에 우리나라 원화 약세인데 1,270원은 넘고 1,280원에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 규모는 그래도 뭐 과거 대비해서 많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특히나 코스닥에서 어제 특징적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75억 매도 정도 나왔는데 사실 이제 시간에까지 하면 더 줄어들긴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좀 독특해서 제가 오늘도 요 흐름을 한번 기대해 보자라는 측면인데요. 자, 어제 오후 2시 이후의 흐름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오후 2시 이후에 외국인들이 한 마이너스 한 800억 정도 순매도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근데 2시 이후에 쭉 순매수를 들여가지고 한 700억 정도를 급하게 사들였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빨간색 그림이거든요. 빨간색 그래프가 보시면 마이너스 800억 정도를 기록하다가 마이너스 100억대로 급하게 줄어드는 모습, 즉 700억 정도를 장막판 1시간을 남겨두고 급하게 사들이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도 지수는 전혀 어제 땡기지 못했어요. 원래 저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렇죠. 아랫꼬리를 달면서 끝내야 되고 낙폭을 좀 줄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외국인들이 700억을 2시 반부터 2시 이후에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못 줄였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참다 못 참은 개인들이 어제 막판에 저는 투매했다. 네, 투매가 어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 부서 옆 부서에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이럴 때마다 야간에서 남아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서서히 야근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담보 부족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 말씀드렸는데 어제 이제 상당히 늦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6시 한 20분 정도인가요? 그 정도까지 6시까지 어제 야근하는 원래 5시가 저희 퇴근 시간입니다. 1시간 정도 어제 퇴근이 늦춰지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설마 마지막까지 한번 지켜보고 땡기겠지라고 기다렸던 분들이 야 저러면 미국 왜냐면 나스닥 선물도 어제 1% 정도 빠지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오늘 새벽에 미국 빠지고 그러면 내 담보 부족이 더 심해지면 강제로 매도 나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포지션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투매가 어제 막판에 많이 쏟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저렇게 매수가 들어왔지만 지수를 낙폭을 줄이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시가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하면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을 거고, 예, 신용 담보 부족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고 10시 또 전후로 CFD 계좌가 보통 10시 또 전후로 인해서 이제 담보 부족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제로.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오후 2시 이후에 한 2번 정도가 오늘 좀 고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